1960년대 초 런던 블루스 씬에서 야드버즈는 굉장히 주목받던 밴드였는데요. 에릭 클랩튼은 이 야드버즈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 3월쯤 밴드가 For Your Love라는 팝 성향의 싱글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블루스의 모든 걸 걸고 있었던 클랩튼은 야드버즈를 떠나 새로운 밴드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합류한 곳이 존 메이어 앤 블루스 브레이커스였는데요. 이 밴드에서 클랩톤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운드는 사람들을 홀리게 하기에 충분했고 클럽 밖까지 그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런던 곳곳의 벽에는 클랩턴 이즈 갓이라는 낙서가 나타나기도 했다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클랩턴은 밴드의 음악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블루스 원곡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 그게 블루스 브레이커스의 방식이었는데 클랩턴에게는 그게 점점 자기 자신의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클랩턴이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실 야드버즈를 탈퇴하기에 약 한 달 전쯤 말퀴 클럽에서 버디가이가 베이스와 드럼 단 3명이 선보인 무대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버디가이의 무대는 보통 블루스 하면 떠올리는 느리고 절제된 연주와 달리 즉흥적이고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많은 멤버 없이 단 3명이서 그 모든 사운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클랩톤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트리오를 구성해서 자신만의 파워풀한 블루스 음악을 선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5년 11월 겨울이 찾아왔을 때 클랩톤은 트리오의 하나가 될 멤버를 만나게 됩니다. 잭 브루스라는 베이시스트가 같은 블루스 브레이커스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재즈와 블루스를 넘나들며 런던 씬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뮤지션이었습니다. 브루스는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맨프레드맨이라는 밴드로 다시 떠나게 되었지만 1966년 3월 두 사람이 파워하우스라는 임시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나 함께 녹음을 했을 때 클랩턴은 브루스의 연주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견줄 만한 실력을 가진 베이시스트를 찾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약 2달 뒤 클랩톤이 옥스퍼드에서 공연을 할 때 드러머 진저 베이커가 그것을 보러 찾아오게 됩니다. 베이커는 그라함 본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밴드에 속해 있었는데 리더인 그라함 본드의 마약 및 정신 이상으로 진절머리가 나던 참이었죠. 클랩턴의 연주를 잘 감상한 베이커는 공연이 끝난 뒤 자신의 차로 클랩톤을 런던까지 태워주었는데요. 이때 베이커는 클랩톤에게 자신이 새로운 밴드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클랩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밴드 결성에 동의를 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전에 보았던 베이시스트 잭 브루스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베이커는 깜짝 놀라서 차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브루스 또한 베이커가 속한 그라함 본드 오르가니제이션의 이전 멤버였었는데요. 두 사람의 사이는 그야말로 개와 원숭이의 관계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싸우고 서로 악기를 부수고 심지어는 베이커가 칼로 브루스를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브루스가 먼저 밴드를 떠나게 된 이유도 이런 관계 때문이었죠. 클랩턴은 베이커와 브루스가 같은 밴드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이가 나빴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베이커는 클랩턴의 조건을 수락했는데요. 브루스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클랩턴과 함께 밴드를 하는 걸 더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6년 7월 16일 브루스가 맨프레드맨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합류하면서 세 사람은 밴드 크림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밴드 이름은 왜 크림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는 크림 오브 더 크롭이라는 영어 관용구에서 따온 것인데요. 우유에서 가장 좋은 성분이 위로 떠오른 것을 크림이라고 하는데 어떤 집단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크림의 멤버 3사람이 당시 영국 블루스와 재즈씬에서 각자의 악기로 이미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크림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림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는데요. 밴드가 공식 데뷔를 하기도 전인 1966년 6월 영국의 음악 주간지 멜로디 메이커가 에릭, 잭, 진저가 뭉쳤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라운 본드 오르가니제이션과 맨프레드 맨은 이 기사를 통해서 멤버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크림은 7월 18일부터 런던 웨스트 킬버니 교회홀에서 본격적인 리허설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3사람은 처음 연주를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9일 크림은 맨체스터 트위스티드 휠 클럽에서 비공식 데뷔를 가졌고 그로부터 이틀 뒤 윈서 재즈 앤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크림의 공식 데뷔가 펼쳐집니다. 헤드라이너로 마지막 순서였고 클럽이 아닌 야외에서 1만 명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클랩턴은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장비도 별로 없었고 트리오라 음량도 작게 느껴져 더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날씨 또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기에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크림의 공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관중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앙코르 함성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데뷔 이후 크림은 영국 전역을 돌며 공연을 이어갔는데요. 하루에 2번 공연을 하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1966년 10월 1일에는) 재밌는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국에 막 도착한 지미 핸드릭스가 함께 연주를 하고 싶다며 크림의 무대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는 클랩튼의 열렬한 팬이었던 것도 있지만 당시 지미 핸드릭스의 매니저인 챈들러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미 핸드릭스는 클랩턴 못지않은 엄청난 기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클랩턴은 그 퍼포먼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성 2달 만인 8월부터 스튜디오 녹음을 시작해서 1966년 12월 9일 데뷔 앨범 프레쉬 크림이 발매되게 됩니다. 앨범은 블루스 커버들과 멤버들의 오리지널 곡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윌리 딕슨의 스푼풀, 머디 워터스가 커버한 것으로 유명한 롤링 앤 텀블링, 와 같은 블루스 레전드들의 곡을 크림 방식으로 재해석한 곡들이 수록되었습니다. 브루스가 첫 리허설 때 쓴 NSU는 강렬하고 직선적인 리프가 특징인 곡인데요. 브루스 본인은 초기 펑크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토드는 베이커가 혼자 드럼을 연주하는 곡인데요. 대중음악 앨범의 정식 트랙으로 길게 수록된 드럼 솔로로서는 당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앨범과 동시에 I Feel Free라는 싱글도 발매되었는데요. 영국판 앨범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차트 1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루스 록과 사이키델릭 팝을 결합한 곡으로 브루스의 보컬과 3사람의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블루스 밴드라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크림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곡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베이커는 이때를 떠올리며 1966년은 정말 좋았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과거의 안 좋은 관계는 조금 떨쳐내고 3사람 모두 음악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협업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67년 3월 크림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뉴욕의 유명 DJ 머레이 더 K가 기획한 쇼 뮤직 인 더 피프트 디멘션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뮤치 라이더, 윌슨 피켓과 같은 미국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던 아티스트들과 함께 크림과 더우는 영국에서 왔다는 문구를 달고 나란히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쇼는 여러 팀이 차례로 한두 곡씩 연주하고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크림은 긴 즉흥 연주에 익숙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몇 번의 단발적인 공연이 끝난 뒤 크림은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일까요? 뉴욕 음악계 관계자들과 밤새 잼 세션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애틀란틱 레코드 레이블의 대표가 관심을 보이며 두 번째 앨범인 디스라엘리 기어스를 애틀란틱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게 됩니다. 이 앨범의 이름은 로드 매니저의 말 실수에서 탄생했다는데요. 당시 클랩톤이 경주용 자전거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 로드 매니저 믹 터너가 자전거의 변속 장치인 디레일러 기어스를 잘못 발음해서 디스레일리 기어스라고 말해버렸는데 마침 이 디스레일리가 19세기 영국 총리의 이름과 똑같다는 점이 재미있어서 앨범 제목으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1967년 5월 녹음을 시작했지만 비자 만료가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멤버들은 실질적으로 3일 안에 서둘러 녹음을 끝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은 각 곡을 한두 테이크만 녹음하고 오버더빙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트랙을 완성해 나갔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완성 트랙이 스트레인지 블루였습니다. 이 노래는 프로듀서 파팔라르디가 멤버들이 이전에 녹음했던 블루스 커버 로디마마이 테이프를 가져가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사를 붙여 스트레인지 블루로 만들어 온 것인데요. 엘버트 킹 스타일의 블루스 기타 위에 클랩톤의 보컬이 얹히는 곡이었습니다. 앨범을 대표하는 곡인 Sunshine of Your Love는 브루스가 밤새 작업해서 만든 베이스 리프에서 시작된 곡인데요.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런던에서 열린 지미 앤드릭스 익스퍼리언스의 공연을 클랩톤과 브루스가 관람하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당시 애틀란틱의 제작 파트너였던 제리 웩슬러스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사이키델릭 호그와시라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당시 미국 정상급 소울 뮤지션들이 극찬을 하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드 오브 페인이라는 서정적인 노래도 담겨 있는데요. 창밖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도시의 냉혹함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Outside my window is a tree. Tales of Brave Ulysses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요. 클랩톤이 이 곡을 녹음하기 위해 그날 아침 처음으로 구입한 와우 페달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앨범과 이전 앨범인 프레시 크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전 앨범은 블루스 위주의 사운드가 가득했었지만 이번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이키델릭 사운드로 가득해진 것이 특징인데요. 디스레일리 기어스는 블루스를 뿌리로 두되 와우 페달과 같은 새로운 기타 이펙트와 환각적인 가사를 더해 화려한 사이키델릭 색채로 물들인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커버에서도 그 느낌이 살아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디스라엘 기어스 앨범은 영국 차트 5위, 미국 차트 4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는 크림이었지만 밴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공이 가져온 무자비한 투어 일정이 멤버들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앨범이 미국 차트 4위에 오르자 매니저 로버트는 7개월에 걸친 미국 투어 일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브루스와 베이커 사이에 숨어있던 갈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무대 위에서 볼륨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브루스가 볼륨을 더 높이면 베이커가 더 세게 연주하는 식으로 싸웠다고 하네요. 심지어 클랩톤이 공연 도중에 기타 연주를 멈췄는데도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멤버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클랩톤이 혼자 눈물을 훔칠 정도였다고 하네요.